우리 가문의 이름을 걸고 3대째 내려온 양조장. 할아버지의 땀방울이 서린 그 낡은 목조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은 늘 자부심으로 벅차올랐다. 민우야, 전통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술을 빚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추억을 빚는단다.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선한데 그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지 겨우 석 달째였다.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 자리에 언제부턴가 낯선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아니, 온기의 탈을 쓴 차가운 비극의 서막이었다. 민우야, 날도 추운데 안으로 들어와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마시렴. 몸 상할라 걱정된다. 문가에서 들려오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단아하게 머리를 빗어넘긴 새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녀는 늘 나를 친자식처럼 끔찍이 아끼는 듯했다. 양조장 일로 밤낮 없이 바쁜 나를 위해 매일같이 보양식을 챙겼고 직원들에게도 늘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입을 모아 내가 복을 받았다며 저런 현숙한 새어머니가 어디 있느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 역시 그런 새어머니를 깊이 신뢰했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그녀의 다정함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책임감이 강한 성격 탓에 양조장을 완벽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는데 새어머니의 위로는 내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감춰진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묵직했다. 어느 날 저녁 양조장 마감 업무를 마치고 서류를 챙기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던 길이었다. 복도 모퉁이를 돌렸는데 아버지가 살아생전 가장 신뢰하셨던 박 공장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다. 평생을 이 양조장에 헌신하며 나와는 삼촌 조카처럼 지내온 충직한 분이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또 다른 목소리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박 공장장, 내가 말한 서류는 준비됐나요? 민우 그 어린 녀석이 눈치채기 전에 전통주 특허권이랑 부지명의 이전을 끝내야 해요. 영감탱이가 죽기 전에 미리 손을 써두길 천만다행이지. 낮고 싸늘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탐욕에 가득 찬 목소리, 바로 새어머니였다. 언제나 나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그 얼굴은 간대없고 오직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독사 같은 본색만 남아있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믿었던 사람에게 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과 양조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려던 그 순간 박 공장장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예,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민우 도련님 몰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모든 인감과 서류를 정리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새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았던 박 공장장님마저 나를 배신한 것인가? 내 편은 이 넓은 양조장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외로움과 절망이 온몸을 감쌌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남겨주신 이 가업을 저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통째로 빼앗길 수는 없었다. 침착해야 했다. 결단력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 밖으로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새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정한 미소로 내게 다가와 따뜻한 국을 건넸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구역질이 났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들처럼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적을 속이려면 철저히 숨어야 했다. 점심 무렵 양조장 창고 뒤편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내 손목을 팍 낚아채 어두운 그늘 속으로 이끌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다름 아닌 박 공장장님이었다. 주위의 눈을 극도로 경계하는 그의 눈빛은 어젯밤 차가운 배신자의 그것과는 어딘가 달라 보였다. 사방을 둘러보던 박 공장장님이 내 귀에 대고 아주 낮고 시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도련님, 어젯밤 얘기 들으신 거 압니다.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어머니의 도장이 찍힌 정체불명의 비밀장부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후 우리 집안의 자랑이자 대를 이어온 전통 간장 공장은 하루아침에 지옥 같은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던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그 가식적인 가면이 벗겨진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병상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틈을 타 기다렸다는 듯이 공장의 모든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돌리려는 서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실에 앉아있는 그녀의 서늘한 눈빛을 보았을 때
나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다. 민우야, 너도 이제 현실을 직시해야지. 아버지가 저러신 상황에서 공장을 계속 이끌어갈 능력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니? 다 널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은 감출 수가 없었다. 나는 주먹을 부르르 떨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이 공장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땀과 눈물로 일궈낸 피땀 그 자체였다. 저런 탐욕스러운 인간의 손에 순순히 넘겨줄 수는 없었다. 하지만 내게는 지금 당장 그녀의 치밀한 계략을 막아낼 힘이 없었다. 물증도 없었고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언장의 행방도 묘연했기 때문이다. 가슴이 답답해져서 공장 뒷마당으로 나와 마른 세수를 했다. 간장이 익어가는 큼직한 독들을 바라보는데 매캐하고 짭조름한 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이 냄새를 맡을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는데 오늘만큼은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파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툭툭 쳤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공장에서 평생을 일해오신 박 공장장님이 서 계셨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의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해 보였다. 민우 도련님, 잠깐 저 좀 보시지요. 누가 들으면 안 됩니다. 박 공장장님은 주위를 조심스럽게 살피더니 나를 아무도 없는 자재창고 구석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뭡니까, 공장장님? 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묻자 박 공장장님은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며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동안 새어머니라는 사람이 뒤에서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제가 다 조사해뒀습니다. 저 사람이 공장 자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약을 어떻게 바꿔치기 했는지까지 전부 여기 적혀 있어요. 제가 저 여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일부러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척 스파이 노릇을 해왔던 겁니다. 도련님을 돕기 위해서요. 그의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늘 새어머니의 명령에 묵묵히 따르며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았던 박 공장장님이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서 칼을 갈고 있었다니.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추스렀다.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박 공장장님이 건넨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하지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창고 안의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박 공장장, 내 말대로 진행해요. 영감탱이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서류 처리를 끝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방해꾼 녀석은 대화 내용을 듣던 내 심장이 쿵쾅거리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거칠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낡은 창고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문틈 사이로 비쳐드는 차가운 달빛 속에서 익숙한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딱딱 때리며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평생을 전통장류 사업에 바치시며 오직 정직 하나로 버텨온 공장이었는데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먹구름이 몰려왔다. 그리고 그 구름의 중심에는 항상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새어머니가 있었다. 민우야, 공장일로 너무 신경 쓰지 말거라. 네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건데 내가 어떻게든 지켜내야지. 너는 그저 학교 졸업하고 내 앞길만 생각하렴. 겉으로는 나를 끔찍이도 아끼는 척 온갖 다정한 말로 내 눈을 가리려 했던 새어머니였다. 하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으신 지 불과 일주일 만에 공장의 주요 거래처들이 소리 소문 없이 변경되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던 비밀금고의 열쇠마저 행방이 묘연해졌다. 집안의 감도는 이 기묘한 위장된 평화가 너무나도 소름 끼쳤다. 나에게는 이 가업을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동안 흘린 땀방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나는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생각하고 거실로 물을 마시러 내려왔을 때였다. 서재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새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낮에 듣던 그 부드러운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탐욕으로 가득 찬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래요, 박 공장장. 민우 그 어린 놈이 뭘 알겠어. 대충 서류 정리 끝나는 대로 공장 부지 매각건 진행해요. 영감탱이 깨어나기 전에 확실하게 도장 찍어야 하니까. 당신 지분도 확실히 챙겨줄 테니 걱정 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에 든 컵이 바르르 떨렸다. 새어머니의 전적인 신임을 받으며 공장의 모든 실무를 총괄하던 박 공장장. 그 사람마저 새어머니와 한패였다니. 평생을 아버지의 곁에서 충직한 오른팔로 일해왔던 박 공장장이었기에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세상 전체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만 같아 눈앞이 아찔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터져나오는 분노를 억누르며 공장으로 향했다. 당장이라도 박 공장장의 멱살을 잡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배신할 수 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간 새어머니가 파놓은 덫에 그대로 걸려들 뿐이었다. 침착해야 했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만 했다. 공장 뒷마당의 자재창고 뒤편에서 박 공장장이 혼자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들의 얼굴을 한 채 그에게 다가갔다. 공장장님,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니 공장장님 어깨가 참 무거우시겠어요. 내 말에 박 공장장이 깜짝 놀라며 담배를 얼른 껐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역시 죄책감이라는 게 남아있긴 한 걸까? 그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더니 평소와 다름없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 민우 도련님, 오셨습니까? 회장님이 안 계셔도 공장은 돌아가야 하니까요. 걱정 마십시오. 그 가식적인 대답을 듣는 순간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돌아서려던 찰나였다. 박 공장장이 주위를 슬쩍 살피더니 내 곁을 스쳐 지나가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무 작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정도의 목소리였다. 오늘 밤 11시 제2창고 뒤편 자재 더미 앞으로 오십시오. 혼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내 머릿속은 순식간에 복잡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나를 유인해서 완전히 매장시키려는 새어머니의 또 다른 계략인 걸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시간은 잔인하리만큼 빠르게 흘러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다. 공장 단지는 가로등 불빛조차 제대로 닿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사방이 고요하다 못해 적막함마저 감돌았다. 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든 긴장감 속에서 약속 장소인 제2창고 뒤편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박 공장장이었다. 그는 내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극도로 초조해 보였다.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자 박 공장장이 거칠게 내 팔을 잡아 끌며 어두운 그늘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공장장님, 이게 무슨 법입니까? 낮에는 새어머니와...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 공장장이 거친 손으로 내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련님, 시간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잘 들으십시오. 저는 회장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공장을 집어삼키려는 음모를 확실하게 밝혀내려면 내가 그 보조를 맞춰주는 척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안에 사모님이 그동안 비자금을 조성하고 공장 부지를 불법으로 매각하려 한 모든 증거가 들어있습니다. 박 공장장의 눈빛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다. 진심 어린 그의 눈을 마주한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는 새어머니의 곁에서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며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단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었다. 이걸 가지고 당장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사모님이 벌써 사람을 움직였습니다. 공장 장부를 조작해서 모든 죄를 도련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획이 이미 시작됐단 말입니다. 박 공장장의 다급한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수첩과 녹음기를 품속 깊이 소중하게 집어넣었다.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새어머니의 가면을 벗겨낼 차례였다.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려던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공장 마당을 환하게 비추며 차량 서너 대가 굉음을 내며 들이닥쳤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우리가 숨어있는 어둠을 단숨에 찢어발겼다. 차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구두굽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불빛 사이로 천천히 걸어나오는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낮에 그 온화한 미소를 싹 지워버린 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새어머니였다. 그녀 뒤로 검은 정장을 입은 덩치 큰 사내들이 우리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새어머니가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나를 향해 나직하게 읊조렸다. 민우야, 밤늦게 이런 후미진 곳에서 공장장하고 둘이 뭘 하고 있었니? 안타깝게도 내 장난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겠답시고 병실을 독차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평소에는 그토록 차갑고 가식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에 둘도 없는 현모양처 행세를 하는 모습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질적이었다. 공장의 분위기도 하루가 다르게 흉흉해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불과 몇 주 만에 거래처들과의 오랜 계약이 하나둘씩 파기되기 시작했다.
우리 공장의 핵심 기술이 담긴 전통 장류의 배합비와 유통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직원들은 불안감에 술렁였고 나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감에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평생을 바쳐 이 공장을 키워온 아버지의 명예와 내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였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몰라 공장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박 공장장님이 내게 다가왔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 공장의 뼈대를 세운 분이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뜻밖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민우야, 지금 상황이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아무도 믿지 말고 특히 집안에 있는 사람을 경계해라. 공장장님의 뜬금없는 경고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가 내민 것은 낡은 수첩과 작은 녹음기였다. 그 안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적혀 있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부터 공장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으며 경쟁업체와 은밀하게 접촉해 공장 부지 자체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내가 그동안 새어머니 쪽 사람인 척하면서 정보들을 모아왔다.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세운 이 가업을 저 독사 같은 여자 손에 넘겨줄 순 없어. 내가 끝까지 도울 테니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면서 타이밍을 보자꾸나. 박 공장장님의 고백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충직한 줄만 알았던 그가 사실은 나를 지키기 위해 적의 품속에서 스파이 노릇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감사의 눈물을 삼켰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서늘한 결의가 차올랐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새어머니의 가면을 내 손으로 직접 찢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며칠 뒤 나는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늦은 밤 병원으로 향했다. 복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특실 앞은 유독 어두웠다. 문을 열려던 순간 안쪽에서 나지막하게 들려오는 새어머니의 목소리에 나는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영감탱이 숨통만 조금 더 조이면 끝이야. 그 멍청한 민우 녀석은 아무것도 모르고 공장이나 지키고 있으니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당장 내일 그 서류 집행해. 어둠이 짙게 깔린 병실 안에서 새어머니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잔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아버지의 머리맡에서 그녀는 아버지가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듯한 상소포기각서를 흔들고 있었다. 분노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고 주먹을 쥔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올 것 같았다. 당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박 공장장님의 당부가 떠올라 간신히 이성을 붙잡았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화면에 담기 시작했다. 새어머니는 통화를 끝내더니 가방에서 의문의 작은 갈색 약병을 꺼냈다. 링거호수로 향하는 그녀의 손길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내 바지 주머니 속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새어머니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문 너머의 날카로운 눈동자가 정확히 내가 서 있는 곳을 향해 꽂혔다. 박 공장장님이 건넨 만년필 서랍의 비밀 공간에서 나온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끝에서부터 시작된 소름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시기 직전 새어머니가 회사 지분을 본인 명의로 불법 이전하기 위해 위조했던 도장 도안과 비밀 계약서들이 내 눈앞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다. 겉으로는 언제나 나를 걱정하는 척,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했던 그 여자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우야, 내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지금 감정적으로 나서면 오히려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 박 공장장님은 내 떨리는 어깨를 무겁게 짚으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십 년간 우리 공장과 아버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의 눈빛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나를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공장장님의 말씀이 맞았다. 이 완벽한 증거들을 가지고도 서투르게 움직였다가는 이미 회사 내부의 요직을 자기 사람들로 채워넣은 새어머니에게 반격할 기회만 줄 뿐이었다. 공장장님, 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는 동안 그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워낙 치밀하고 잔인한 여우 같은 사람이라 그렇단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내가 안에서 그 사람의 눈과 귀를 흐려놓을 테니
너는 밖에서 이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거라. 공장장님의 계획은 위험했다. 새어머니의 신임을 얻은 척하면서 내부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시겠다는 뜻이었다. 만약 들통나기라도 한다면 공장장님의 안위조차 보장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내 눈앞에 놓인 공장의 미래와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믿고 평생을 바친 이 공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강해져야만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자부심과 결단력이 솟구쳤다. 그날 밤 나는 서류 가방을 꼭 쥔 채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새어머니가 고급 찻잔을 들고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평소처럼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민우 왔니? 오늘도 공장 일로 바빴나 보구나. 피곤할 텐데 어서 들어가서 쉬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 온화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 숨겨진 탐욕을 이제는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척하며 가방을 더 세게 쥐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당신이 빼앗아간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테니까.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공장장님이 주신 기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검토하기 시작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 내일 아침 일찍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이 증거들만 법정에 제출하면 새어머니의 모든 범죄 행위를 밝혀내고 아버지가 평생 일구어 놓으신 가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긴장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몰려와 침대에 잠시 몸을 뉘었을 때였다. 갑자기 고요한 정막을 깨고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박 공장장님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일까 싶어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공장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다급한 비명소리였다. 민우야, 도망쳐. 이미 다 알고 있어.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둔탁한 마찰음이 들리더니 이내 전화가 뚝 끊겨버렸다. 그리고 몇 초 뒤 내 방 문 밖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구두굽 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뚜벅, 뚜벅. 소리는 내 방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고 이윽고 문고리가 스르륵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 공장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냈을 때만 해도 내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다. 새어머니의 서슬퍼런 감시 속에서 그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공장 구석 오래된 자재들이 쌓여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두운 창고에서 마주섰다. 퀴퀴한 먼지 냄새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박 공장장님은 주위를 거듭 살피더니 자신의 낡은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USB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의 손은 평생 기계를 만지느라 거칠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대기업의 금고보다도 단단하고 신뢰 가득하게 느껴졌다. 민우야, 내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는 거 잘 안다. 하지만 내가 그 여자 밑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던 건 오직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어. 내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공장을 그 탐욕스러운 여자에게 통째로 넘겨줄 수는 없지 않겠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안에는 그 여자가 지난 몇 년간 공장 장부를 조작하고 자재 대금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전부 들어있다. 내 아버지가 쓰러지기 직전에 서명했다는 그 가짜 위임장 초안 파일까지도 말이다. 공장장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진심은 내 가슴을 강하게 울렸다.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동안 그가 새어머니의 편에 서서 나를 배신했다고만 생각하며 원망했었는데 실제로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감시 속에서 스파이 노릇을 자처했던 것이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와 목이 메었다. 나는 USB를 주먹에 꽉 쥐었다.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내게는 새어머니를 끌어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다. 감사합니다, 공장장님.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온 이 자부심, 그리고 공장 식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그 여자의 가면을 벗겨내겠습니다. 나는 곧바로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노트북을 켜고 손을 떨며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수많은 폴더와 엑셀 파일, 그리고 녹음 파일들이 나타났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 때마다 새어머니의 치밀하고 잔인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겉으로는 언제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위하는 척했던 그 여자가 뒤에서는 아버지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공장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얼마나 잔인한 덫을 놓았는지 확인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노로 인해 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에 작게 울렸다.
새어머니가 작성한 비자금 세탁장부와 가짜 서류들을 확인하며 나는 내일 아침 열릴 긴급 이사회에서 이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자료들이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지독한 싸움도 끝이 날 것이고 공장과 아버지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긴장이 조금 풀리자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해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켜둔 채로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였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걸까?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 등 뒤에서 기분 나쁜 한기가 느껴졌다. 사락거리는 옷자락 소리와 함께 아주 미세한 발걸음 소리가 내 방 안에서 들려왔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내가 번쩍 눈을 뜨고 고개를 드는 순간 내 책상 바로 옆에 어둠을 등지고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다. 그것은 새어머니였다. 그녀는 평소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가늘게 뜬 눈으로 노트북 화면과 내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차갑게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내가 조금 전까지 분명히 노트북에 꽂아두었던 그 USB가 쥐어져 있었다. 민우야, 내가 감히 내 뒤를 캐고 다녔구나. 그것도 이 낡은 장난감 같은 걸 믿고서? 그녀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소름 끼치도록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당황하여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늦었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그녀는 내 앞에서 USB를 천천히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 구두굽으로 짓밟아버렸다. 콰직하는 소리와 함께 내 마지막 희망이 처참하게 부서져 나갔다. 공포와 절망이 머릿속을 하얗게 비우는 순간 그녀가 내 턱을 강하게 움켜쥐며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박 공장장님에게서 비밀리에 연락이 온 건 새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과 공장 부지를 처분하려 움직이기 시작한 지 딱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다. 주위의 모든 불이 꺼진 한밤중 휴대폰 진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을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박 공장장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새어머니의 감시를 피해 겨우 숨어서 전화를 건 게 분명했다. 민우야,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사장님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이 공장이 저 여자의 손에 허무하게 넘어가기 직전이야. 내일 오후에 새어머니가 해외 사모펀드 쪽 대리인을 이쪽으로 부르기로 했다. 거기서 가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법적으로도 손을 쓸 수가 없게 돼.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며 내려앉는 것 같았다. 겉으로는 언제나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걱정해주던 새어머니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내 손을 잡고 민우야, 내가 낙심하지 않게 이 엄마가 끝까지 도울게라며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그 모든 눈물과 위로가 결국 아버지가 남긴 전통가업과 재산을 통째로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연극이었다니. 분노로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공장장님, 위험을 무릅쓰고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치신 이곳을 절대 그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어요. 혹시 새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이중계약서나 횡령 증거를 확실하게 확보할 방법이 있을까요? 박 공장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본인이 평생 공장에 몸담으며 쌓아온 모든 신뢰를 걸고 새어머니의 뒤를 캐는 스파이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걱정 마라. 내가 그 여자 밑에서 비위를 맞추며 서류 처리를 대행하는 척하면서 이미 비밀금고의 위치와 보안 비밀번호를 알아내두었다. 내일 오전 중에 새어머니가 은행 업무를 보러 외출하는 짧은 시간이 있어. 그때가 유일한 기회다. 내가 내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잠시 무력화시킬 테니 내가 직접 사장실로 들어와서 서류를 확보해야 해. 만에 하나 들키기라도 하면 나뿐만 아니라 너까지 전부 끝장나는 싸움이다. 할 수 있겠냐? 창문 밖으로 차가운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쳐 유리창을 덜컹거렸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버텨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새어머니의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기회는 오직 내일 아침뿐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겠지만 나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네, 공장장님, 내일 아침 정확한 시간에 맞춰서 공장 후문으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서 저 여자의 탐욕을 세상에 밝히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심장의 두근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였다. 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몇 시간 뒤면 내 인생을 건 가장 위험한 도박이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심호박을 하며 공장 뒷길로 향했다. 이른 아침의 공장은 기묘할 정도로 고요했고
자욱하게 깔린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공장 후문의 철문이 아주 미세한 소리를 내며 슬그머니 열렸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둠 속에서 나타난 박 공장장님이 나에게 빨리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다.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숨소리조차 죽이며 어두운 복도를 지나 사장실 앞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 있는 사장실 문 앞바닥에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공장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삑삑삑하는 전자음이 고요한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질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멎는 것 같았다. 마침내 육중한 금고문이 스르륵 열렸고 그 안에는 새어머니가 숨겨둔 진짜 장부와 사모펀드와의 미락이 담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성공이었다. 손을 뻗어 서류를 움켜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이 흘렀다. 드디어 찾았어. 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으려는 바로 그 찰나였다.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사장실의 환한 천장 조명이 일제히 켜졌다. 눈이 부셔 눈을 찌푸린 내 시야 속으로 구두굽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다. 문가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오전 내내 외출 중이어야 했던 새어머니였다. 그녀는 특유의 온화하고 싸늘한 미소를 지은 채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현관문을 잠그고 냉혹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내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하얗게 불타버렸다. 박 공장장님이 건네준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 손끝이 덜덜 떨렸다. 화면에 가득 찬 문서들은 그동안 새어머니가 뒤에서 저지른 추악한 짓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가짜 장부를 만들어 공장의 자금을 빼돌린 내역,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을 불법적으로 처분하려 한 정황, 그리고 공장의 핵심 제조 기술을 경쟁업체에 넘기려 한 계약서 초안까지.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열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어온 이 공장을 우리 가족의 자부심을 그녀는 단지 돈 몇 푼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것이다. 민우야, 이제 이 자료들을 가지고 당장 경찰로 가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박 공장장님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이 공장에 헌신한 사람 특유의 가슴 아픈 분노와 떨림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공장장님.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새어머니가 법망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 못하도록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터뜨려야 해요. 자신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죠.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호했다.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난 기분이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던 유약한 아들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은 채 거실로 내려갔다. 새어머니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나를 향해 짓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는데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억지로 받아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민우야, 요즘 공장 일이 많이 힘들지? 내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 엄마는 늘 걱정이란다. 힘들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쉬어도 돼. 이 공장은 내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까. 그녀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다. 나를 몰아내고 공장을 통째로 삼키려는 탐욕이 은근히 묻어나는 어조였다. 나는 속으로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 새어머니. 하지만 아버지가 물려주신 곳이니 끝까지 제 손으로 지켜내야죠. 그리고 마침내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새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대주주들의 지분을 모두 확보했다고 확신했는지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를 가득 띠고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 상석에 앉아 나를 내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 오만했다. 그럼 지금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어. 오늘 안건은 현 대표이사인 민우를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출하는 거니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사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상황이 그녀가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가 최종 표결을 선언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빔 프로젝터에 연결했다. 표결을 진행하시기 전에 주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보셔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화면에는 새어머니가 비밀리에 작성했던 이중장부와 횡령 내역서, 그리고 경쟁업체와의 미략서가 거대한 화면 가득 선명하게 나타났다. 순식간에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이내 엄청난 비난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셨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민호, 내가 감히 나를 모함하려고 이런 가짜 자료를 만든 거구나. 그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주변 이사들을 둘러보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박 공장장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옆에서 보고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믿었던 박 공장장님의 등장에 새어머니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녀의 파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공장 보안실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고 비명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표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제1공장 창고 부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너무 세서 내부로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무언가로 머리를 강하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화재라고? 지금 이 타이밍에? 당황한 내 표정을 본 새어머니의 입꼬리가 순식간에 기괴하게 올라갔다. 그녀는 광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우야,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구나. 내가 순순히 당할 것 같았니? 새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셔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내 평생 가장 짜릿하면서도 씁쓸한 순간이었다. 변호사들과 경찰들이 공장 집무실로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 구역의 완벽한 지배자라도 된 양꺼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박 공장장님이 품 안에서 조용히 꺼내어 놓은 USB 하나가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았다. 그 안에는 새어머니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가업의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 한 정황, 그리고 아버지의 차명 계좌를 불법으로 가로채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던 모든 음성 녹취와 계약서 사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공장장,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마인데?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날카롭게 갈라졌다. 평소에 그 우아하고 온화하던 가면은 이미 산산조조각 난 지 오래였다. 부들부들 떨리는 그녀의 손가락이 박 공장장님을 향했지만 공장장님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사모님, 저는 돈에 제 평생을 바친 이 공장의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민우 도련님이 아버님 뒤를 이어 이 자리에 앉는 것만이 제가 선대 회장님께 맹세한 마지막 의리입니다. 공장장님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공장장님이 새어머니의 스파이 노릇을 자처하며 그 밑에서 온갖 수모를 견뎌온 이유가 오직 나를 지키고 이 회사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걸어나가 새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그녀가 수없이 나를 비웃으며 건넸던 그 가식적인 미소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새어머니,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당신이 탐내던 이 자리는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이 공장을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에게 절대 넘기지 않겠다고 대답했잖아요. 경찰들이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우는 순간 새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민우야, 내가 뭘 착각하고 있나 본데 이게 끝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왜 죽었는지, 정말로 그 영감탱이가 심장마비로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그녀가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며 내뱉은 마지막 한마디가 내 귀를 잔인하게 파고들었다.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새어머니의 비명 섞인 웃음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내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다. 박 공장장님 역시 충격을 받은 듯 굳어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겨우 모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더 거대하고 잔혹한 진실의 서막이 열리고 있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려왔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결심했다. 아버지를 둘러싼 그 추악한 비밀이 무엇이든 나는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고. 문득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오래된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다. 그 만년필 뚜껑을 열자 전혀 예상치 못한 작은 쪽지 하나가 툭 떨어졌다. 쪽지에는 정갈한 아버지의 글씨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민우야, 만약 내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결코 누구도 믿지 말아라. 특히 뒤이어 적힌 이름은 교묘하게 찢겨나가 있었다. 과연 아버지가 숨기려 했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 나는 찢어진 쪽지를 쥔 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공포와 의문 속으로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